옛날 옛적 수수께끼로 유명한 신비한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매일같이 서로에게 지혜로운 질문을 던지며 지식을 쌓아 나가곤 했다. 이 마을의 중심에는 인식에 대한 탐구로든 소리된 노브슈 칸트가 살고 있었다. 그의 집 주위에는 온갖 종류의 책과 고서가 있었으며 그 속에는 상업적 종합 판단에 대한 그의 연구도 포함되어 있었다. 어느 날 마을에서 가장 호기심 많은 청년인 토빗이 칸트를 찾아갔다. 그는 칸트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다. 우리는 경험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토빗은 최근 한밤중에 꿈을 꾸었는데 꿈에서 그는 평생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장소를 생생하게 그려낼 수 있었다. 그 장소는 너무도 흡사해서 꿈속의 기억이 정말 경험이었는지 혼란스러웠다. 칸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을 꺼냈다. 젊은이, 내가 묘사한 것은 우리가 현실에서 얻지 않은 정보를 통찰하게 해주는 우리의 사고의 본질적인 능력과 관련이 있네. 그는 잠시 장소를 뿌려본 후 자신의 이론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기 시작했다. 우리의 지식이 완전히 경험에 의존한다고 생각해보게. 그러면 경험하지 못한 것은 아무것도 알 수 없겠지. 마치 빈 꽃병처럼 말일세. 하지만 우리의 사고는 단지 빈 꽃병이 아니라 이미 아름다운 무늬가 그려진 형태라네. 이 무늬는 우리가 경험 이외에서 얻는 통찰 즉 선험적 종합 판단이 가능하게 해주는 직관일세. 칸트는 이어서 말했다. 나는 선험적 종합 판단을 시간의 무늬로 설명하곤 하네.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경험하지 않고도 이해하고 느끼지. 마찬가지로 수학적 진리는 우리가 경험 없이 해도 보편적이고 필연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지. 2 더하기 B가 4라는 사실은 경험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차리게 되는 진리 같지 않은가? 토빗은 가만히 칸트의 말을 곱씹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에는 무엇인가를 덧붙이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경험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무언가가요. 칸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바로 그렇다네. 우리의 사고는 선험적인 직관과 범주를 통해 경험한 적 없는 것도 인식하게 만들어주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더 폭넓고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이유라네. 이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평소에 그저 흥미로운 수수께끼라고만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그들의 사고 과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다. 그들은 칸트의 지혜에 감탄하면서도 그의 이야기를 통해 각자 내면의 직관이 얼마나 풍부한지를 되새기게 되었다. 결국 이 마을은 칸트의 이론을 기반으로 새로운 수수께끼들을 만들어냈고 토빗은 그 수수께끼들을 풀어가며 점점 더 많은 지식을 쌓아갔다. 그 수수께끼들은 마치 경험하지 않은 진리를 발견하는 여정과도 같았다. 선험적 종합 판단이란 바로 그러한 여정에서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의 꽃이었던 셈이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그리스의 한 작은 마을에는 텔레마코스라는 젊은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밭을 가꾸고 가축을 돌보는 데에 열정을 쏟으며 바쁘게 지내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반복되는 일상의 지루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텔레마코스는 마을 시장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사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텔레마코스는 시장으로 가는 길가로 자주 걸었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길가에 핀 들꽃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 서서 그 아름다움을 감상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번에는 길 건너편에서 막 떠오르는 햇빛이 낮게 드리워진 나무의 그림자를 더욱 뚜렷하게 만드는 모습에 매료되었습니다. 길을 걸으며 이런저런 일상에서 보이는 작은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자연의 작은 기쁨들에 잠시 사로잡혀 걷고 있을 즈음 그는 평소보다 더 늦게 시장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그의 오랜 친구였던 칼리스토스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칼리스토스는 여행을 다니다가 잠시 집에 들르기 위해 마을에 왔다가 시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두 친구는 서로의 존재를 발견하고는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텔레마쿠스, 이렇게 우연히 만날 줄이야. 칼리스토스가 말했다. 내가 여행한 곳들에 대해 들려줄 이야기가 너무 많아. 텔레마쿠스는 친구와의 뜻밖의 만남이 기뻤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에 있는 작은 카페에 안주차를 마시며 끝없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칼리스토스는 세상 각지에서 일어난 신기하고 재미있는 일화들을 전해주었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텔레마쿠스는 잠시 일상의 반복적인 패턴에서 벗어나 또 다른 세상이 다양성과 복잡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만남은 텔레마쿠스에게 우연히 힘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연성의 개념을 종종 듣긴 했지만 오늘 있었던 일은 그 이론을 더욱 생생하게 이해하게 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너무 익숙해져 버린 길가의 풍경 속에서 작은 변화가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인생에서도 예측하지 못한 순간들이 그 자체로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텔레마쿠스는 삶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변했습니다. 그는 일상의 일에도 좀 더 열린 마음을 갖고 우연히 발생하는 작은 사건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인드셋의 변화는 그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다채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결국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처럼 우리 삶은 예측할 수 없는 우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예측 불가능한 우연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새로운 영감을 얻고 뜻밖의 만남으로부터 소중한 교훈을 얻으며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은 더욱 의미 있어질 수 있다는 것을 텔레마쿠스의 이야기를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한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평화롭고 조용한 곳으로 주민들은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전체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을의 유일한 다리가 홍수로 인해 무너진 것입니다. 이 다리는 마을과 외부 세계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였기에 다리가 없으면 주민들은 생필품을 조달하기 위해 먼 길을 돌아가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새로운 다리를 건설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다리를 복구하는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이 회의에 참석한 철학자이자 마을의 현자인 엘리엇, 이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를 바탕으로 한 제안을 했습니다. 엘리엇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의 행복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다리가 없으면 우리 대부분이 큰 불편을 겪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리를 새로 짓는데 큰 비용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용은 최소화하면서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이득이 될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의견을 수용해야 할지 말지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을의 젊은 청년인 토마스가 손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토마스는 방법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우리 마을에 있는 여러 소규모 농가와 상점들이 협력할 수 있는 계획을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가진 자원을 서로 나누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 다리를 복구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시간이 조금 들겠지만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많은 사람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큰 행복과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토마스의 의견은 마을의 이치에 맞는 제안이었습니다. 그의 제안에 따라 주민들은 합심하여 다리를 복구하기 위해 서로 도왔다. 어느새 각자 가진 목재를 기부하고 복수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선두에 서서 작업을 이끌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물을 나르며 소소한 일손을 보탰고 마을의 어르신들은 과거의 다리 건설 경험을 나누며 조언을 했습니다. 노력의 결실로 얼마 지나지 않아 다리는 멋지게 재건되었습니다. 비록 전문적이지 않은 솜씨였지만 주민들이 협력한 다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서 있었습니다. 새로운 다리 완공을 축하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은 작은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주민들은 함께 협력하여 이룬 긍정적인 결과를 만끽했고 이는 마을의 결속력을 더욱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야기의 교훈은 바로 미래 공리주의에서 출발했습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주민들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협력했고 그 결과 많은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이죠. 이 재미있는 이야기는 미래 공리주의가 단순히 이론에만 머무르지 않고 현실에서도 실질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테네에 어느 평화로운 마을에 디오니소스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 수 없는 갈증을 느꼈습니다. 물을 마셔도 음식을 먹어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이 갈증의 원인을 찾기 위해 먼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행을 떠난 지 몇 주가 지나 디오니소스는 산속에 외딴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동굴 안에는 연륜이 가득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를 보고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디오니소스는 자신의 갈증과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노인은 잠시 그의 말을 경청하더니 이데아론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디오니소스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은 단지 이데아의 그림자일 뿐이란다. 너의 갈증은 그것들을 통해 진짜 본질 즉 이데아를 찾으려는 무의식적인 욕구로부터 온 것인지도 모른다. 디오니소스는 얼떨떨했습니다. 그에게는 여전히 눈앞에 보이는 사물이 전부였습니다. 그때 노인은 그를 동굴 깊숙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동굴 속에는 작은 웅덩이와 거울이 하나 있었습니다. 노인은 디오니소스에게 말했습니다. 이 거울을 통해 내가 찾고 있는 진정한 답을 보게 될 것이다. 디오니소스는 거울을 들여다보았고 자신이 익히 알고 있던 모습 대신 무수한 의자들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1000개의 의자들이 있었고 그 중 어느 하나도 같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잠시 혼란스러웠고 자신의 갈증이 더 심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디오니소스는 포기하지 않고 노인의 말을 떠올리며 의자 이데아를 찾고자 집중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비로소 완전한 원형으로서의 의자를 잠시 동안 느꼈습니다.
모든 의자가 결국 하나의 본질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정신이 불완전한 그림자를 넘어 완전함을 인식하는 경험이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디오니소스는 자신의 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것을 느꼈고 무거운 마음의 짐이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여행이 끝났음을 알았고 다시 마을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아테네로 돌아온 디오니소스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곧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대한 이야기가 마을 곳곳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때서야 자신들이 일상에서 보는 사물들이 단지 불완전한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고 진정한 지식 추구에 대한 열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결국 디오니소스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이상적인 지혜를 찾아가는 흐뭇하고도 상징적인 일화를 남겼습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론은 단순히 철학적인 이론을 넘어서 인간이 진정한 지식을 추구하는 데 있어 끊임없이 불완전함을 넘어서는 여정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금도 사람들이 진정한 본질을 찾기 위한 끝없는 여행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